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8만 803명으로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검사자 수가 몰리면서 하루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발생했는데 10살 미만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94명 줄어 469명입니다. 오늘 밤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20에서 70mm,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신인답게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며 국정무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고요. 헌정사상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 기자들과 출근길 약식회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도어 스태핑은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와 정책 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면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역시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점검하는 기획 대담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평가해보고 국회와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획대담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일단 두 분은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네, 일단 뭐 점수로 하면 뭐 너무나 박한 평가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아는데요. 네네. 그래도 낙제점은 좀 면하게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예. 그분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노련한 그 정치를 할 것이다, 선거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좀 그 상황을 자각을 하고 자기보다 훨씬 노련한 사람을 주위에 참모를 포진해서 정치를 정말 이렇게 그 조언에 따라서 하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죠. 뭐 차차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현재 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낙제점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랬고요. 네.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네. 신경 안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그랬고 네. 윤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잘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 그런 것은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낙제는 면하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낙제를 면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점수는 저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뭐 점수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사과하고 가서 이제 광주에 가서 그 임의위원 행진곡 제창하고 그 과거 보수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통합과 협치를 잘 해내겠구나. 그리고 또 여의도 정치와는 인연이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정치 출신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시도가 있었죠. 이제 기자들 문답, 출근시 문답, 이른바 도어 스태핑도 있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남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 이런 건 분명한 자기 색깔 드러내서 네.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야가 입장은 다릅니다만. 근데 그 이후에 인사 문제 여러 번 지적되는 겁니다만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 때 그 문답하는 것 발언의 내용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 이런 부분들 이게 총체적으로 결국 이제 지지율 낮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분구쇄신하겠다라든지 어떤 뭐 목표도 모든 게 다 국민이다 이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오늘도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반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보수층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TK 지역에서도 지금 뭐 부정이 훨씬 높고 말이죠. 왜 이런 것인가를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진단했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같은 날은. 네. 다른 거하고 달라서. 네. 우리 기자회견 때 그런 거 뭐 대통령이 일일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낮았고 같은 기간에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20%대 후반대 그리고 30% 이제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진단이 좀 빠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좀 애둘러 했거나 좀 이렇게 회피한 듯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취임 100일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는가. 아직 뭐 100일밖에 안 지나고 뭐 1700일인가 뭐 남았다며요. 그렇게 오래 남았으니까 아직도 시간은 많아요. 얼마나 바뀌면 되는데 적어도 네. 그러면서부터 저는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가 중요하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으니까 네.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지금 왜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8%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7%에 달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른 여론사도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인 진단을 좀 한번 먼저 해주십시오. 노동일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워낙 박빙이었잖아요. 네.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냥 49대 48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양쪽으로 국민들이 쪼개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48%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네. 그 48%는 지금도 여전히 뭐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지지율은 이제 그 본인을 지지했던 49% 국민들도 일부가 이탈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정운영 평가와 이제 개인적 지지율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지율 이렇게 얘기하면 이른바 보수층,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국정에서 본인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어떤 보수층 이른바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이른바 적폐청산 네. 이런 문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 실망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SNS라든지 또 기사에 대한 댓글 같은 걸 자세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여론조사 나타난 것들은 인사 문제, 소통 문제, 태도 문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과는 달리 이른바 보수층에 대한 이 실망은 뭐냐면 그야말로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 청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성급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돼서 이게 뭐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실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주출 나오면 인사 문제, 태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조금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기자실 있는 저는 그게 지금 오늘 한 대가 기자실이 맞죠. 네네. 용서 안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던 기자실 네. 1층에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너무나 뭔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은 너무 많이 그런 걸 한다. 그야말로 쇼라고 하는 데서 부정적 평가를 한 분도 있는데 무슨 음악을 깔고 뭔가 연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은 날 것 그대로를 있는 진솔한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참 좋은데 네. 그러나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의식하는 것과 권위와는 다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면 뭔가 좀 있을 법한 국민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실체 못지않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 날 것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네.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긴 한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점에서 있어서의 국민들이 느끼는 뭔가 다른 점 대통령다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연출이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처 브리핑룸 정도 크기가 아닐까. 네. 기자들이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이 키보드 치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도 크기 규모라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면 저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 기획된 그런 거라고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일단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진솔한 모습 일단 날 것 그대로지만 또 한편으로 평가를 할 땐 진솔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긍부정에 관한 부분들 같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49%를 정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보수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잘못된 걸 좀 청산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지적해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최창현 교수님께서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있는데 예. 제 주위에도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요. 예. 되게 중도 보수층이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이재명 이제 의원을 얘기한 경우겠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의원에 대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수층의 이탈 이반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야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이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거. 네. 사실 그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실과 좀 달리 과장된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라는 게 지금 48.6%였는데 29%, 28%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24%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30%대 초로 보고 어쨌든 많이 지금 이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지난 정권에 대한 이른바 그 수사가 미진해서 이렇게 이탈했을까?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어긋난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야당도 계속 뭐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사실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은 여당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야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과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노력이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여소야대가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사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게 어쨌든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는 걸 얘기하면 저는 금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지적되는 게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처럼 그 뭐 인사 문제, 뭐 독서 문제 이런 경험 부족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건데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보여준다면 되는데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피해 나가면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전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원인 아닌가. 그러니까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일단 윤 정부가 잘 돼야 야당도 잘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뭐지 광우병 이런 게 있었다고요.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근데 이거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게 말하면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나쁘게 본다면은 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의 원인 진단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100일 기자회견 때 한편에서 지금 이제 최창윤 교수님께서 평가하신 분석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100일 기자회견 때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적 개편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은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뭐 일종의 이제 사과의 메시지든 성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측이 한편으로 있을 것 같고요. 노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거 그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섰으면 좀 새롭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적폐 청산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결국은 이제 실망하는 층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제 굉장히 제일 주목해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인적 쇄신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인사 쇄신 문제. 근데 그 전체 메시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것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든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바꾸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어디서 뭐가 문제됐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전체적인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제일 뭐 좀 주목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적 쇄신 얘기했습니다. 저도 얘기했고 뭐 최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실의 어떤 실장을 바꿔야 된다든가 뭐 정무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든가 또 정무적 기능을 혹시 보강해야 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인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여론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뭐 3개월도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 좀 바뀐 거죠. 쇄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저는 네.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뭐 예를 들어서 DJ나 YS 같으면 뭐 DJ는 그랬던 것 같지 않고 YS는 문제 그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에 바로 뭐 속된 말로 날려버렸죠. 날려버리고 그냥 바꿔버리고 놀랬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진단을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병원 가면 뭐 엑스레이, CT, 초음파, 뭐 MRI 다 찍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뭐 과잉도 있지만 진단을 철저히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니까 인사 문제 우리가 아까 뭐 여러 사람 얘기하지만 인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다 지적하잖아요. 근데 인사 문제라고 하면 대체 뭐가 문제냐? 어떤 잘못된 사람을 기용했다는 거냐? 아니면 검증을 잘못했다는 거냐? 네. 아니면 추천도 검증도 제대로 잘 됐는데 아니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이거 그냥 씁시다 이렇게 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야죠. 인사 세션 하더라도. 네네. 뭐 철저한 진단에서 뭐 추천, 검증, 판단, 기용 그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잘 점검해 봐서 추천부터 잘못된 것인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걸 자료를 놓고 판단한 과정에서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사람을 바꾸든 보강을 하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진단이 제대로 되고 처방이 나오면 네. 저는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뭐 반등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최상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는 사실 인적 쇄신보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도어 스태핑 때 몇 개 약간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인용되는 것 같긴 하던데 언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이런 인사 받느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두 번 나오면 되는데 네네. 그것도 약간 대통령실로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었잖아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걸 좀 고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일단 아주 고위직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 국민들의 정서와 그게 정서의 문제도 있거든요. 공정, 상식, 정 이런 걸 워낙 많이 얘기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치면은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 너무 빨리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 어떻게 바꿉니까 사실. 네. 비서실장도 바꿔야 되고 정무수석 바꾸고. 그래서 말하자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 이게 워낙 우리 정치의 문법이거든요. 전 그런 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문제된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하는 것. 거기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대표성, 책임성, 반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게 좀 지도부나 지도층이나 또 집권 세력이 볼 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갈아주고. 네네.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 극우 유튜버에 뭐 누나가 뭐 어디 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무슨 엄청난 인적 쇄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완전히 다 바꾼다 그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 이제 여론이나 언론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 해라 그러는데 그건 좀 지켜보고 이래서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겠죠. 그거는 저는 그 부분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라. 그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중도층들의 생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지지 않아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이른바 보수 진보 양극에 있는 분들 그건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중도 진보나 중도 우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48.6%에서 28%, 29%, 30%까지 내려온 거는 이분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튼 이분들이 뭔가 이런 건 좀 있어. 물론 그분들도 다른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은 썩 그렇게
국민들의 민의에 많이 다가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진단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고쳐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국정운영 부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순위 요인으로 꼽혔던 게 인사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검사 출신들이 주로 포진한다거나 권력기관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간다거나 그리고 장관급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일종의 결격사유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공석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석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도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일단 인사가 너무 늦게 나는 것 우리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면 당연히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네. 마지막 문제 먼저 얘기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부터 임명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네. 코로나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전혀 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단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장관 좀 하시죠 하면 가족들이 결사반대한다는 거죠. 네. 아빠 미쳤어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너무 이제 풀이 좁은 거 아니냐. 사람을 구하는 데서 널리 사람을 구하지 않고 아까 연결되는 거겠죠. 검사, 검찰 출신, 자기 아는 사람, 그리고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 위주라고 하는 것이 학력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학력은 좋은 사람은 나름대로 또 그런 쓰임새가 있죠. 예. 점수 잘 맞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무위원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아는 사람, 검찰 출신 많은 것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력이고 실력이라는 전문성이라는 그런 점 그것도 벗어나야 하고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래서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든 거에 네네.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많이 네. 그분이 얘기하신 거. 또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분은 무슨 정파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임명하면 이미 상당한 정도 검증이 돼 있고 그러면 박수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공감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전 DJ가 그 첫 번째 비서실장을 김중권 실장을 임명하면서 굉장히 쇼킹했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팀을 전부 다 김종필 총리가 이끌던 그 자민련 출신에게 맡겼고 그분들 보수 중에 보수 유신본당들 아니에요. 본인 말대로 DJ 말대로 JP 말대로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저는 그거 자체가 통합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협치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현재 야권 민주당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면 거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봤잖아요. 몇 분에게 제의했는데 그분들 거절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면 검찰 출신 편중 또 학력에만 치우치는 또 구인난을 겪는 그런 것들이 함께 다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면적인 인사 개편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였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치 정도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면적인 인적 쇄신해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론 언론들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보다 윤 대통령 주변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선후배가 많다라는 것. 네. 검찰 출신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 지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 지난번에 그리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네. 그런 부분들도 지지율을 깎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당내 분란. 예. 어떤 면에서 볼 때 윤 대통령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도 많이 그러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란. 지금 오늘 이제 그 신문기인데 발표 내일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르면 예. 그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가 했던 가처분 신청이 내일 나온다는 건데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일단 우리 국민들은 분열하는 건 싫어합니다. 네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권 세력이 지금 분열하고 있고 서로 지금 적의와 적개 가득 찬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날은 아까 우리 노 교수님이 너무 날 것으로 보여줘서 문제가 된다면 이럴 때 날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내부 분란이 됐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게 날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그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거든요. 화통함, 뭔가 품 넓은 거, 거치원 화법 이런 것들인데 그 장점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잘못된 거 얘기하고 사과 구하고 앞으로 그게 안 그러겠으면 이러면 좋은데 그냥 뭐 그거 나 논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현재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좀 질문을 드리고 잠깐 화제를 바꿔서 이제 다음 주제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자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질문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사적 채용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제2부속실 설치하는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영희 교수님. 글쎄 이제 과연 그 이른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적 채용이라는 게 무슨 공개 채용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을만 채용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청와대까지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공채한 적도 없고 전부 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어공 빼고는 늘공 빼고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고리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지금 아직 그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갔든지 모르니까. 뭐 심지어는 뭐 20몇 년 전에 무슨 대학원을 같이 다닌 사람도 했다는데 거의 김건희 여사와 인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 때문에 능력이나 자격이 안 드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절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꺼려야죠. 굉장히 그런 몇 때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부속실이라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면서 동시에 그런 조직이 있으면 뭔가 좀 견제가 되는 거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 계속 어떤 뭐 공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체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면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네네. 만약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는 게 정말 그 금과 억조 파괴할 수 없는 공약이라면 현재 있는 부속실에 김건희 여사 전담 조직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떤 걸 하든 면담을 하든 어떤 사람이 만나든 그것이 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네네. 더구나 빨리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오늘도 저도 그거 좀 누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특별감찰관 언제 임명하실 거냐 해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무슨 뭐 누구죠 뭐 건진법사인가 뭐 그 사람하고 뭐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발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지금 뭐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네. 그럼 그 사람은 민간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개입하면 또 무슨 민간이 사찰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저는 국회가 추천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테니까 국회에서 좀 빨리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가 없다면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 그 감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특별감찰관은 임명하는 게 맞아요. 너무 공석이 오래됐고 자꾸 그리고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대통령 스스로나 대통령실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여론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국민의 민의의 방향을 대충 알고 아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다 국민이다.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가장 큰 진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고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야당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늦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득점 요인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건 다 제끼고 감점 요인만 자꾸만 하게 되니까 당연히 중도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죠. 이탈하면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국정 논의는 더 떨어지고 더 초조해지고 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야당의 공세는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럼 답은 바로 나온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대담 3부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집중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 당신을 위한 뉴스 알고리즘.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듣고 계신데요. 계속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제를 바꿔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노동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근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태도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굉장히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일각에서는 도어 스태핑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더 정제된 발언을 내놔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통이라는 게 뭔가부터 일찍부터 이건 과유불급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너무 기자회견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비판받았잖아요. 네네. 연례 행사로 하고 그냥 뭐가 행사처럼 막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건 매일매일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족보 없는 그런 명칭을 쓰면서 매일매일 회견이잖아요. 예. 회견이라면 오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미흡하지만 준비된 장소에서 딱 그 자리를 잡고 서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기자회견이지 이렇게 출근길에 쉬어가게 하면서 뭐 그걸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나가는 게 또 문제지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대통령만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내각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부각될 여지가 없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명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도어 스태핑은 안 하는 게 좋다. 대신 좋다. 오늘 같은 기자회견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기자실에 가서 거기 가서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처음 얘기할 때 미국 대통령들도 어디 백악관론 지나가다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뭐 잠깐 짧게 얘기한다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매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외부 나갈 때 기자들하고 잠깐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출근길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한덕수 총리 얘기처럼 대통령께서 고집이 좀 세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매일매일 하겠다고. 예. 이거야말로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시려면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새벽잠을 줄이시든지 밤잠을 줄이시든지 해가지고 참모들하고 소통하고 요즘 무슨 참모들하고 꼭 같이 모여야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단체 SNS도 있고 이메일로도 있고 얼마든지 여기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 언어의 그 대통령다운 언어로서 DJ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분 아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발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해서 나온 발언이지 즉흥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그냥 막 답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네. 예. 대변인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홍보 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 특보를 좀 임명하지 않겠느냐. 뭐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100일 기자회견 때 국정 홍보에 좀 주력하는 모습을 20분 정도 이제 이 문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너무 안 알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인사 문제 그리고 뭐 소통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했을 거고 처음 기자회견 하는 거니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상황이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니까 국정에 대해서 많이 성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잘 수 있는데 네. 지지율이 낮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이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성과를 많이 얘기하니까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도 성과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탈원전 얘기도 하고 이제 서해 북송 얘기도 하고 탈북 어민 얘기도 하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더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네. 역시 중요한 거는 아까 도스토킹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도스태핑은 대통령이 워낙 이제 원하니까 하긴 하되 방식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현안이 매일 어떻게 대통령 얘기를 합니까? 한 좀 횟수를 줄이든지 방식을 좀 바꾸든지.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딱 하고 해갖고 와서 정제되고 절제된 발언.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워낙 대통령 의지가 강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식은 대단히 신선했다. 그런 마음만 쓰면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종의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 일종의 이제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는 것도 참 보기가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의 당정 관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노동인 교수님. 보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광경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전 대표? 네, 이미 전 대표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네네. 아니 여당 대표가 저렇게 뭐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의 중심에 서고 그 대통령은 또 그에 언급조차 좀 회피하는 그리고 또 대통령 이렇게 100일 기념 기자회견 기념식 아닙니까 일종의 예. 그거 하는데 그야말로 조롱하는 표현을 하고 불경스럽게도 그 대통령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이런 광경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전에는. 네.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는 물론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저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인 이상 이 문제도 오늘도 아까 최창일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럼 언급하셨어야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든지.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분명한 딱 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정치력 좀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정치를 노련하게 잘할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없었지만 네. 그럴수록 과거 무슨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뭐 맡기면서 경제는 당신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을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항상 그 의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소홀했다. 예, 그런 면에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역량을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고 본인이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적 어떤 혼란상이 온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창희 교수님도.
좀 야당의 원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꼭 자리를 주라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도 바로 통합이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정치권이 있지 않았고 예. 여의도에 있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두루 얘기할 수 있고 꼭 무슨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국회의장단 만나고 이런 거 말고 저녁 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야당의 뭐 원로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당 원로도 많이 있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어려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 좀 조언 좀 해 주십시오. 네네. 이게 쌓이면 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거든요. 그 도어 스태핑과 맞물려야 돼요 그런 게. 네네. 도어 스태핑이나 대통령실 옮긴 거는 결국 소통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야당과 소통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통합이나 협치를 한다는 거 많이 없어졌어요. 대통령 언어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얘기가 자꾸만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야당과 점점 간극은 점점 벌어져요. 현실이 여서야 되고.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원래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그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돌아가서 남들이 못했던 거. 여의도 정치인들이 못했던 걸 하면 돼요. 저녁에 막걸리 한잔 먹고 형님 좀 봐주십시오. 그럼 박홍원 의원에도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만납시다. 그럼 처음에 야당이 거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자꾸 쌓여봐요. 이 친여선이 있구나.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공통 집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답은 나와 있는데 참 답답해요 진짜. 근데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제 10시 50분을 넘어서고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뒷부분의 시간들이 뭐 질문 드릴 게 좀 있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혼란상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까요? 법원의 뭐 판단 그걸 좀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초창기부터 예. 정치적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운동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 그때도 영전히 목리 부리고 막 그 땡깡 부리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홍준표 지사 시장 말이야 분탕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가서 끌어안았잖아요. 예. 그 선거 이기기 위해서. 예.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속을 부글부글 끓겠죠. 저라도 안 그렇겠어요? 정말 속된 말 한번 쥐어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네, 옛날처럼 귀양 보내거나 언론을 막을 수도 없죠. 강제로 지금. 네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이건 정치로 풀 수밖에 없어요. 합법적 판단이 나와도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하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그렇죠. 윤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네. 옛날처럼 그렇게 한번 그걸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계속 분탕질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가 돌아가는 거죠. 네. 윤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으로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창규 교수님 어떻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예. 그게 바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예요. 대통령이 껴안는 거. 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하더라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럼 앉는 거죠. 과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배신의 정치를 해가지 말고 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 동의하니까 배신의 정치 해가지고 날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 좋았잖아요. 결말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네네. 지금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만나면 돼요. 정치가 법이 못하는 걸 정치가 하는 게 정치의 가능성이거든요. 그것도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거 난 뭐 논평 안 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분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논평 안 할까? 기자회견이 그런 거 논평한 자리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바꿔라.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늦지 않았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끌어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끌어안았어야 효과가 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진짜 지금 해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뭐 비대위 체제 전환한다, 뭐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는데 이게 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 이런 점들까지 같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정치 분야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언, 이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게 대통령실의 대폭적인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실 슬림화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대통령실이 군림해가지고 청와대가 군림해서 뭐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다가 뭐 야단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지금 각각의 부서들이 따로 놀잖아요, 다. 그거를 핵심적으로 조율해서 국정 운영 아젠다로 끌고 가는 것은 대통령실밖에 할 수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을 대폭적으로 보강해서 뭐 정책실을 말든 뭐든 간에 그런 데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을 힘있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보 이런 거 말고 그런 말고 제대로 된 개선 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강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 조율 기능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을 그쪽에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그게 가장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야당과는 당연히 이제 여러 차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야죠. 초창기 아마 그런 얘기 있었죠. 무슨 돼지갈비 먹자고 소주 한잔 하자고 초청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뭐 아니면 본인이 김치찌개 끓일 테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김치찌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손을 내밀고 그 결국 손 자꾸 뿌리치면 야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고 비난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왔지만 지금은 인적쇄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됐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사람 바꾸는 거죠. 사람 바꾸고 중요 보직 바꾸고 그리고 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건 다 또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에게 협치를 다시 더 강화해야 돼요. 그동안 야당과의 협치나 통합 이런 그 메시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걸 다시 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할 거예요. 아마 야당도 총선 다가오고 있고 후년입니다만 그게 조금 더 막 밀면 무너질 것 같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걸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일은 통합의 아젠다를 다시 갖고 가라. 다시 원점으로 검찰총장 할 때 마음으로 강단 있게 정의 공정 상식으로 가면 되는데 윤 대통령의 이미지 검찰총장 할 때 이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대통령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뽑아줬던 물론 근소한 차이였지만 그때보다 많이 실망한 이유를 다시 돌아보면 돼요. 그게 초심입니다. 그게 초심. 그러면 대통령실의 답도 나올 것이고 답은 다 거기 있어요. 본인이 알 겁니다. 아는데 너무 대통령이 과욕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실도 보강을 하고 바꿀 사람 있으면 바꾸고 쇄신하려면 해야죠. 어떡합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대통령실 책임이 있죠. 비서실장도 그렇고. 바꿔줄 필요 있는 거죠.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안 된다면 그땐 더 이상 뭐 주저하지 말고 여론을 따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인사 문제에 관해서 재짚어보겠다 이런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저희가 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기획대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오늘 정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아침까지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새벽까지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저녁부터 충청권과 경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3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7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토요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일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 습도 7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종이, 빈병, 캔, 비닐, 플라스틱.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함 종류입니다. 몇 년 전 구청에서 제작해 무료로 나눠준 것인데요.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수거함에 그물망을 넣어 그 안에 사용 후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증가한 스티로폼은 별도의 상자를 둬서 쓰레기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은 고작 여기까지. 이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의 한 주방용품 회사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종종 당신 회사 제품은 재생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럽과 호주 등 대형 바이어들은 2년 전부터 재생원료 사용 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페트병을 만들 때 2025년부터 20% 이상, 2030년부터는 3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수입 제품을 포함해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중이 30%를 밑도는 포장에 대해 1톤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월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최소 15%로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국내 사정은 어떨까요? 환경 규제는 그렇다 쳐도 국민들이 분리수거에 들이는 공을 생각한다면 재생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후 자원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국내 화학업체들의 재생원료 제조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부족해 재생 플라스틱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재생 플라스틱이 새 플라스틱 원료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다급해진 대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주로 도맡아온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분쇄해서 재활용 원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에까지 진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의
속사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정부와 대기업이 최소한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만큼 기술, 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발견과 관련해서 6220님께서 몸값 올라가는 재생 플라스틱 열심히 세척해 분리수거하는데 뿌듯해지네요. 플라스틱 사용량 줄일 수 없다면 소중히 다루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야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유튜브로 아몰랑님께서는요. 진짜 분리수거 너무 힘들어요. 플라스틱 용기, 스티커 뜯기, 세척하기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정말 청취자분들도 그러시지만 이 분리수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사실은 좀 저도 유감이긴 한데요. 기업들이 이 뭐랄까요 페트병 같은데 그 스티커처럼 이렇게 제품 라벨 붙이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한 번에 잘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뜯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잘 안 뜯어지고. 근데 그런 것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라벨 제거를 소비자들께서 잘 하시지 않을까. 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함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해서 석유에서 뽑아내가지고 쓰는 이런 방식보다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넣도록 하는 이런 이제 순환고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참 좀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 관심만큼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이 자원 재생의 어떤 순환고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대로 뛰어올랐어요. 네, 우선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는 18만 803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이제 9만 6천 명이 늘어난 수치이긴 한데요. 일주일 전에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19배, 그리고 2주 전에 비하면 1.5배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13일에 19만 5,387명 이후에 126일 만에 최다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숫자도 469명, 지금 이제 최대 900명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망자는 42명인데 10살이 안 된 어린이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링 현상은 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만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8이에요. 1.18이요? 네, 그런데 그 전주보다 0.04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7주 연속 1을 웃돌고 있으니까 확산세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감염제 생산 지수가 보통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불안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재유행의 정점을 찍은 후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기보다는 두껍고 긴 고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윤석열 정부 100일이잖아요, 출범.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죠. 네. 그게 이제 코로나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정책도 100일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달라졌는지 과연 체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고요. 특히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공석인 상태인데 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위험군 치료제가 200만 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처방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는 없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한 이유가
인구당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겁니다. 물론 당연히 확진자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기석 위원장의 오늘 설명은 뭐냐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사회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인데요. 8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한국이 14,000여 명, 네. 일본이 11,000여 명, 미국이 2,000여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게 사실 1, 2년 전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렇죠. 많이 났었는데 예, 미국이 우리가 뭐 몇십만 나올 때 우리는 10,000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랬었는데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0만 명당 사망자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중증화율이 오미크론 정점 때 0.21에서 0.2 정도였는데 7월 넷째 주가 0.08까지 떨어졌고 치명률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 만약에 비가 400mm 내리는 날이 있는 것과 40mm씩 똑같이 400mm라도 열흘씩 내리는 건 다르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대 안 생각이 되죠. 들어요. 예.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상도 좀 마련되어 있을 거고. 근데 주말이나 휴일엔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8월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병상 가동률이 51%,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3.7%입니다. 제가 기준이 70%라고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직까지 수 자체는 여력이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이 문제입니다. 급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산모나 영유아들이 확진이 됐을 때 주말에 급하게 이송할 곳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송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 20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한테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8개 병원 중에서 3개 병상을 돌아가면서 이제 주말마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신속하게 먼저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직 병원의 중환자, 응급수술 환자, 산모, 영유아를 먼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은 뭐 비가 내린다고 했다가 비 내리는 양도 뭐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기상청 예보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원도 양양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어요. 오늘 화면 보니까 뭐 이 도로가 한 정강이보다 더 높은 높이로 막 물에 잠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양양군 양양읍하고 손양면 일대 1시간 동안 거의 9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다들 놀래고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오후 3시 41분쯤에 양양군 손양면 한 어린이집 뒷마당에서 물이 갑자기 차는 바람에 어린이하고 선생님이 못 빠져나와가지고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어린이와 선생님을 안전하게 구조를 했고요. 2시 40분쯤에는 주택 한 채가 침수가 돼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1명을 소방당국이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임천리 주택은 침수가 됐고요. 양양읍 남문리 일대의 일출 예식장 앞에 도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시 43분에는 한 호텔에서 뭐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순 누전으로 밝혀져서 한전에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양양에 내린 비는 115mm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 86mm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더 올 예정이고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가 좀 큽니다.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장덕리 주택 7채 등 건물 12동이 침수가 됐고요. 마을 한 길 50m와 일대도로 50m가 유실되고 농경지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까지요. 강원 영동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주도에도 폭우가 쏟아졌다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솟구쳐가지고 충격에 버스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맨홀 뚜껑이 너무 갑자기 비가 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잠궈둬도. 그 맨홀 뚜껑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번에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2차로 충격한다거나 뭐 이번처럼 버스를 충격한다거나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버스를 강탈을 하면서 버스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철골 프레임이 뒤틀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손님들도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도로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요. 이틀 동안 한라산에 300mm의 비가 내렸고요. 제주에는 108mm, 서귀포에는 223mm의 비가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성판악에 한때 시간당 65mm, 제주와 서귀포에는 시간당 40mm, 5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도로가 완전 물길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예요. 제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날씨도 좀 선선한 편이더라고요. 22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주의 그 주택가에도 피해를 입어서 나무가 뭐 무너지거나 담벼락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곳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 기상예보에는 당분간은 귀 기울이시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체전선이 이렇게 무서운 줄 사실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지금 구름띠가 있다고 얘기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6년 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 유전자가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드라마에 뭐 이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설정된 설정을 본 적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들긴 합니다. 이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을 해서 1996년에 시험관 시술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5살이 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5살쯤에 이제 간염 항체 주사를 아이를 맞추려고 병원에 가니까 혈액형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들 혈액형이 A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모두 다 B형이니까 뭐 어떻게 해도 A형이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ABO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담당한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 시험관 시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시험관 아기한테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 교수님이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고 시험관 시술도 직접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게 5살 때 일인데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혈액형이 다르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들도. 학교 다닐 때 ABO식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너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 진짜인 줄 알고 심각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모가 혈액형이 다르니까 설명을 해줘야겠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혈액형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못 도와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설명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교수님은 연락이 안 되고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엄마하고만 일치하고 아빠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관한테 이런 돌연변이 혹시 본 적이 있으시냐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런 적 없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렇게 난자나 정자가 바뀌는 사례가 많다라고 들었고 예. 지금은 실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병원 측에서는 이 교수님이 정년퇴직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 준 아들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럼 뭐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실수, 의료사고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로 정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BC가 그래요? 네덜란드 사례를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다만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자를 바꿔치기 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의료계의 시각인데요. 아마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진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한 파견한 검사관이 나온대요. 그 검사관이 나와서 실사를 해서 무작위로 체외 수정을 한 사람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자를 바꾸게 되면 발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검사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재확인을 건성으로 할 때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그 당시 실수를 한 병원에서 이 상황을 규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원인 규명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하네요. 아니 아무리 이제 그걸 담당했던 의사가 퇴직했다 하더라도 원인 규명에 있어서 정도는 그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30년 전 일인데 자료는 남아. 이 법적으로 공소시효 그렇죠.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네.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날짜 시간을 다 기록하게 돼 있다는데 기록만 있으면 사실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사에는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네요. 어제 기준으로 시금치 4kg 도매 가격이 72,980원이었습니다. 4kg이요? 예, 4kg이. 그런데 이게 도매 가격이기도 하고 4k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일주일 전에 47,100원이었으니까 54%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애호박 20개 도매 가격이 일주일 새에 45%가 뛰었습니다. 상추도 35%, 오이도 29%가 뛰었는데요. 아마 이유는 짐작하실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애호박 집중호우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사주기 캠페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비 많이 왔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지금 말씀드린 오이, 애호박, 풋고추, 토마토 이런 거는 물이 닿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출하가 되더라도 날씨 조건이 나쁘면 이 출하가 되는 상품도 상품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감자 같은 경우는 젖어가지고 나온 물량들이 많으니까 운반 도중에 썩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날까지 더운 네. 상황이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정부가 20대 성급품 가격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추석이 다가오니까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석이 되면 원래도 물가 살짝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 하는 거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같은 정부 비축분을 포함해서 23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평소에 1.4배에 달한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부 계획인데 네. 우선 첫 번째는 물가가 오를 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과연 국민들이 체감 효과가 크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파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해보다 108.3%가 오른 상황이에요. 배추도 벌써 61%가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그걸 풀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게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다 쓸 수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물량을 많이 늘려서 하긴 하는데 이게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금액들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통업계만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선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보통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요
살찐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번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내가 직접 길러서 먹겠다. 네. 뭐 내가 키워서 먹겠다. 이런 네.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상추 200g 한 봉지 6,000원이고 깻잎 50g에 3,000원이니까 모종하고 씨앗 싸가지고 내가 키워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최근에 한 달 동안 판매 데이터를 좀 온라인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홈파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키우는 거. 홈파밍 아이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모종하고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추 모종이 98%, 대파 모종이 197%가 늘었고요. 무씨와 고추씨도 27%, 67%, 화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6% 올랐다고 합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 식물 재배기가 너무 비싸던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고민이 또 좀 되더라고요. 이거 저처럼 이제 키우면 다 손만 대면 다 죽는 저 같은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못난이 채소를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아니면 그 볶음밥 할 때 쓰는 야채를 다 이렇게 썰어놓은 냉동 팔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남편분한테 관리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오늘 밤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각을 조금 넓히는 차원에서 예술이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현대미술이 발달한 도시들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현대미술이 발달한 런던이나 뭐 르네상스가 꽃이 핀 그 피렌체라던가. 피렌체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예술로 유명한 도시는 많은데 네. 그런 도시들 말고 오늘은 역사적으로는 예술과 완전히 무관했는데 문화예술로 인해서 도시가 유명해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그 진행자님 혹시 빌바오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빌바오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스페인에 있는 도시 빌바오. 네. 그 뭐랄까 도심 재생을 공공미술을 통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도시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아시는 거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 TV에서 봤어요. 네. KBS에서 하더라고요. 아, 워낙 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네. 박식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 빌바오가 스페인에 있는 도시죠. 북부 예. 쪽에 있는 바스크 지방의 도시고요. 빌바오 효과는 쇠퇴해가는 도시가 문화시설로 인해서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한 그런 기적 같은 사례를 일컫는데요. 네.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제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꿈꾸잖아요. 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빌바오를 늘 벤치마킹하고 이제 주목하고는 합니다. 그 빌바오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산업혁명과 함께 원래는 철강과 조선 산업이 융성했던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많은 그 산업 도시들이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경제 구조가 붕괴하고 쇠퇴하게 되는데요. 예. 그 1975년에는 3.2%였던 실업률이 1980년대 중반에는 25%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우리가 완전 고용을 한 실업률 6%로 잡고 있는데 네. 25% 정도라고 하면은 한 그러니까요. 절반 4명 중에 정도는. 1명이 근데 사실 실업을 수치로는 하는 그렇지만 상황인데. 한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는 직장 없이 네.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도시 전체가 일종의 디트로이트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동차 네. 산업이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잃으면서 폐허처럼 도시가 변해버렸다고 하는데 네. 여기 빌바오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빌바오가 1980년대 말에 도시 침체를 해결하자 해서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데요. 네. 도시 환경 전체를 개선시키는
발전시킬 만한 여러 환경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빌바오에 유치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빌바오가 경제적 부흥을 꾀하게 됩니다. 1997년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개관했어요. 네. 개관 첫 해에 미술관 방문객을 8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첫 해에만 13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고 와. 5년 만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잖아요. 97년이니까 25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도 매년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넘는 그런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미술관 관람객 중에서 70% 이상이 미술관 방문만을 목적으로 이 도시를 찾는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네. 또 방문객 중에 60%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이 뭐 이제 저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미술의 어떤 교양이 많이 이제 네. 늘어가지고요. 들어보셨죠? 네, 뉴욕에 있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같은 재단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 세계적 컬렉터 이야기할 때 패기 네. 구겐하임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네네.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이 뉴욕이야 베니스에도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겁니까? 사실 구겐하임 미술관 중에 도시 재생의 가장 빌바오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짓기 전에 도시가 원래 문화예술로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베니스나 뉴욕은 그 구겐하임 뮤지엄 이외에도 문화예술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뮤지엄 하나가 갖는 파급력에 대해서 진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관 하나를 만들어놨더니 네. 도시 전체가 확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문화예술이 발달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유독 빌바오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도 창원, 성남, 안산, 울산 등의 도시가 빌바오를 모델로 도시 재생을 계획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빌바오 건축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단순하게 미술관 하나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이 미술관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이제 좀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예.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한 프리츠커상을 받은 스타 건축가입니다. 빌바오가 원래 철강으로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외장재는 티타늄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이 그 건축가가 해체주의적인 건축가라고 해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비정형으로 생긴 그냥 딱 네모난 각진 건물이 아니라 그런 비정형의 형태의 건축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곡선 형태의 외관에다가 33,000여 개의 티타늄 조각을 붙였어요. 패널을. 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빛에 따라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독특한 외관이었겠죠. 예.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전시작품 못지않게 그런 관람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라디오라서 제가 이미지를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궁금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한번 그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제 파격적인 조형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현대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축 중 하나이고요. 예. 이런 획기적인 미술관이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빌바오라는 도시를 알리는 데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우리나라의 그 소도시들도 그랬듯이 빌바오처럼 되고 싶어요. 혹은 건축물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지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고 네. 시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도시에서 빌바오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서울에도 있어요. 벤치마킹 한 게. 네. 비늘, 티타늄. 티타늄 보통 은색이잖아요. 금속 재질이면서 네. 곡선이고 이 건축가도 스타 건축가였어요. 해외에. 유추되실까요? 서울에 있는 서울의 은색으로 된 그리고 비정형. 네. 동대문. 예. 동대문 딱 떠올리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애초에 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빌바오 효과를 아예 언급을 하면서 DDP를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네. 오세훈 시장 임기 때였죠. 워낙 디자인 서울을 외치던 그 시기였기도 지금도 임기 중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네. 과거에. 그래서 설계를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맡았고요. 네. 프랭크 게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건축가입니다. 아까 제가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하 하디드도 이제 그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구겐하임이 3만여 개의 티타늄 패널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예. DDP는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4만 5천여 장에 어쨌든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꽤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3차원의 그런 비정형 건축물, 그러니까 네모나지 않은 그런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마치 비행 물체를 연상시키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이 맞아요. 특징인데 예. 사실 이게 처음 지어졌을 때는 주변 상권과 이제 좀 부조화스럽다 이런 호평을 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호평 이상했어요, 말고도 솔직히. 또 이제 좀 잡음이 많기는 했어요, 사실상. 그게 사실 건물로서는 네. 뭐 어찌됐든 우리가 사각형 건물을 계속 네.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공간 활용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이게 너무 세계 첨단이라고 해야 유명한 되나? 건축가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네. 공간의 활용성보다는 그 공간의 랜드마크. 조형성이나 이제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갖는 것들을 아마 좀 기대를 했었을 텐데요. 빌바오 효과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안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홍대의 마승범 건축과 교수에게 이제 좀 의뢰를 했어요. 자하 하디드와 이제 프랭크 게리의 차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둘 다 해체주의 건축가는 맞기는 한데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게리의 건축이 둘 다 해체주의지만 피카소처럼 이질적인 재료와 형태로 약간 이제 꼴라주하듯이 그렇게 지었다면 자하 하디드는 더욱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약간은 비행물체 같이 둥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사실상 두 건축가 모두 기능이나 용도보다는 새로운 형태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워야 되잖아요. 새롭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것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두 건축가들은 유독 그 좀 부조화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생경함이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졌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구조적인 그 조형성 말고도 말이 많았던 것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 예산은 1,500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결국에 4,800억 원까지 불어났어요. 3배 이상 들어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가 않았고 원래 이거를 진행을 할 때 뭐 20년간 13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의 꿈 같은 이야기들은 그냥 계획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DDP로 인해서 서울시도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고 싶다라고 진행을 했던 건데 어떠세요? DDP로 인해서 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뭐 좀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 같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한때 저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동대문이 일종의 이제 패션의 메카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동대문 한 번씩 들려봐야지 서울 방문하면 동대문에 가서 보면 DDP 건물 크게 있단 말이에요. 호기심으로라도 한 번씩 가보게 된다면 찾는 관광객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온 김에 보는 거랑 이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오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DDP를 보기 위해서 서울 온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빌바오는 그 뮤지엄만 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60% 이상이다, 70% 이상이다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문화예술로 인한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한 기사나 이제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살짝 저는 좀 늘상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재생 사례를 좀 총체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약간은 튀는 건물 하나가 도시를 살린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콘텐츠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네.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빌바오의 도시재생 사업에는 이 미술관 건축만 있었던 게 아니라 8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벗어나서 고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한다거나 네. 혹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고속철도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정비를 한다거나 네. 이러한 8가지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문화공간 건립이고 문화공간 건립 중에서 또 하나가 구겐하임 유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만 보고 미술관 하나 잘 지으면 도시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은 너무 단순한 연결짓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그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좀 컨설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보다는 저에게 조언을 해준 그 홍대 건축가 교수님께 한번.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문화적 경험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네. 뭔가를 좀 바꿔가야 도심 재생을 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영향을 많이 줬겠죠? 아무래도 구겐하임이라는 브랜드랑 DDP라는 브랜드를 비교를 했을 때 예. 확실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구겐하임이긴 하잖아요. 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 세계 유명 미술관의 분관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도시나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경제력, 군사력 이거를 이제 하드 파워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걸 축적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점점 더 교육이나 문화 이런 소프트 파워를 이제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국무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프트 파워는 이제 모든 외교관이 관심을 갖는 요소가 됐다. 근데 이 얘기를 이 국무장관이 왜 했냐면요. 예. 아부다비가 2017년에 루브르 아부다비 분관을 유치를 했고요. 예. 지금은 구겐하임 아부다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국무장관인 거죠. 그러면은 구겐하임이 아부다비에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했고요.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완공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25년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 조감도는 이미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봤는데 빌바오 구겐하임 이상으로 그 조형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지어지고 나면은 그런 빌바오 효과, 물론 아부다비는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것들 때문에도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효과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구겐하임 미술관을 DDP 지으면서 같이 유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도시 이야기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빌바오도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어요. 예.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글래스고라는 지역인데요. 예. 근데 유럽 사례를 계속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아시아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도시 재생의 성공 후에 네. 오랜 기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곳 그리고 문화예술 경험만을 위해 방문하는 지역 이런 거를 꼽아봤을 때 네. 아시아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일본의 나오시마 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일본 나오시마 섬 들어보셨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주변에도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작은 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8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니까 여의도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거기 이렇게 자전거 타고도 한번 돌아보셨나요? 네. 자전거 타고 돌면 금방 돌잖아요. 예. 정말 여의도 돌듯이. 인구도 고작 3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공항도 없어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말 작은 섬인데 정말 매년에 30만에서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원래 이 섬 자체가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은 아니었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심지어 쓰레기 섬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 산업 폐기물의 처리 장소가 되었고요. 네. 젊은이들도 떠나고 고령화 때문에 폐가가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근데 이 섬을 바꾼 주인공이 베네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 후쿠다케 소이치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나오시마 섬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인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다 보니까 연고가 있다 보니 이 쇠퇴해가는 섬을
문화의 섬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989년에 그 베네스 하우스라고 하는 전시도 가능하고 호텔, 숙박도 가능한 이 베네스 하우스를 개관하면서 네. 본격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의뢰했던 그 건축가가 일본의 안도 타다오입니다. 국내도 요즘 안도 타다오 건물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국내도 많죠. 저 이것도 좀 부러운 게 예. 일본으로 치면 국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나라의 그렇죠. 건축가에게 의뢰를 한 건데 이 건축가도 앞서 말씀드린 그 게리나 하디드처럼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라는 점. 그래서 이 베네스 하우스 이후에도 미술관들을 계속 짓는데 거기 있는 지중미술관이라고 지중미술관이라고 많이 유명하죠. 지중 땅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밖에서 보면은 미술관이 없는데 땅을 파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중미술관을 비롯해서 뭐 태시마 미술관, 안도 타다오 미술관, 이유한 미술관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요. 여기에 있는 전시도 뭐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잭슨 폴록 등의 세계적인 작가의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그 폐가가 많다 그랬잖아요. 예.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폐가가 된 집에 그 작가에게 의뢰해서 작품을 연구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폐가였는데 집 하나하나가 작품이면서 또 전시관인 거죠. 예. 그리고 주변에도 그냥 길에도 그런 조형물들이 많고요. 그게 아마 국내에는 땡땡이 호박 작가 작품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쿠사마야의 그 섬의 상징물이죠. 누구나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그 배에 있는 항구 있는 데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항구 근처에 빨간색 호박이 맞아요. 하나가 있고요. 베네스 하우스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노란색 호박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만큼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관심을 받는 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작은 섬에 찾게 되면은 도시도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고령화 때문에 폐가가 많았는데요. 뭐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고용과 창업 기회가 늘잖아요. 2007년에는 그 카가와 현의 35개의 지자체 중에서 평균 소득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나오시마도 적잖이 소도시들 사이에서 그 지역 활성화 벤치마킹 사례로 나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이거를 제대로 벤치마킹하는 건 괜찮은데 빌바오 효과를 보고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만 짓듯이 나오시마를 보고 섬의 조형물만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시마의 성공 요인이 섬이라서 그런 게 아닌데 유독 섬들인 지역들이 우리도 한국의 나오시마가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국의 나오시마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들에 연홍도, 무의도, 가파도, 신안군 등등 여러 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오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지속 가능하게 투자할 의지가 있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사실 임기가 바뀌면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작품들의 퀄리티. 그러니까 사실 섬들의 지자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적인 작품을 뭐 유치를 하긴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우리나라는 유독 그 지역에서 특산물 모양의 조형물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버섯이든 감자든. 고추도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컨텐츠 측면인데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쪽에 이제 그 아트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뭐 이 섬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해오는 건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면 되니까요. 근데 너무 일회성에 그치거나 너무 전시행정 쪽에 좀 치우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 소도시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술과의 융합을 꿈꿀 텐데요. 그리고 뭐 나오시마나 빌바오 사례를 여전히 들겠죠. 근데 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축물 말고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홍재 디렉터가 같이 컨설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보다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어떤 많아서. 멋있는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물론 네. 컨텐츠도 뭐 어떤 전시품이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네. 삶이 녹아 들어가는 같이 맞습니다. 참여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니콜 르페라의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습관, 즉 나는 잘 안 될